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양국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반도체 동맹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수출이 1년 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플러스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대한민국 관광 수출 혁신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관광의 영역을 확장하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급 관광을 활성화합니다. 내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이상을 유치하고 245억 달러의 관광 수입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관광 수출 혁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정이 내년 7월부터 치매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운영한 이후 정식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우리 대통령으로선 처음인 이번 국빈 방문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입니다. 한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의 내용과 의미를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장비 생산 세계 1위 국가 네덜란드. 노광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ASML과 증착 장비 업체인 ASM 등이 모두 네덜란드 기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에서는 ASML 본사 클린룸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외국 정상에게는 처음 공개되는 장소입니다. I was impressed by the size of their investment in Korea and their commitment to Korea as a strategic partner. 양국은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반도체 동맹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의 첨단 장비와 우리나라의 첨단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양국이 시너지를 일으키고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도체 등 소부장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한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해 대화체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마르크 류터 네덜란드 총리의 단독 회담에서는 반도체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고 양국 간 MOU도 다수 체결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뉴스의 맥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 안보실장이 내일 서울에서 만나서 북핵을 포함한 영내 안보와 경제 안보 등 현안을 논의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어떤 얘기들이 다뤄질지 미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리나 기자. 이번 회의가 지난 8월에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모인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열렸던 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이번이 열리는 건데요. 어떻게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조를 할지에 대해 집중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북한 문제를 포함한 영내 안보 이슈와 경제 안보, 또 글로벌 현안 등에 관한 협력 방안이 다뤄질 예정인데요. 이렇게 한미일 안보실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6월 일본 도쿄 회동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3국 안보실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약속하면서 성사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나요? 네,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한미일 안보 회의와 관련해서 어떤 의제가 다뤄질지 좀 언급을 했는데요. 지난 4월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한미 간 협의한 내용과 또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협의한 내용에 따라 이 한미일 간 기존 국가 안보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제 안보와 첨단 기술, 사이버, 그리고 미래 세대 교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에서 분야별 대화체를 만들고 또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의 사항을
협력을 이끌어내는 약속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최근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고 또 비무장지대 감시초소에 일제히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하는 상황인 만큼 이와 관련한 또 공동의 목소리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네, 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의 후속 조치니만큼 미국 백악관에서도 상당히 이번 회의에 기대감을 내비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백악관은 안보 환경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 시각 6일 열린 브리핑에서 이 논의의 핵심 목적은 안보와 군사 방위 분야에서 어떻게 공조를 증진할지 논의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설명 보시겠습니다. Mr. Sullivan's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this trip to Seoul to meet with both his South Korean and Japanese counterparts. But I think you can expect a robust agenda of discussions of regional issues of mutual concern, particularly in the security environment. 네, 한미의 이 3국 안보실장 회의에 앞서서 오늘 오후에 한일 이 두 나라 간 안보실장 회의가 열렸죠. 조태영 국가안보실장과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네, 한일 관계를 비롯해서 북한 문제 같은 이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했습니다. 이 양측은 북한의 도발이 이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이 국제사회 연대 강화 필요성을 확인하고 또 핵심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 더해서 이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도 열리죠. 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 열리는 건데요. 이 양국 안보실장은 반도체와 배터리, 청정에너지, 또 양자와 AI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비롯해 한일, 한미 양자회담에 관한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소비자도 좋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좋은 올해 마지막 대규모 할인 행사, 눈꽃 동행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들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눈꽃 동행축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함께 홍보대사를 자처했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돈만 들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역시 센스가 대단하십니다. 영업사원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와 안보의 근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경제 외교에 매진하는 이유도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함께 넓은 시장에 같이 가서 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 우리 정책의 핵심 타겟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또 대외적으로도 확실하게 선언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오게 됐습니다. 상생도 강조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상생 성장에 더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적으로도 그것을 유도하고 이끌어 갈 것입니다. 눈꽃 동행축제는 올해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동행축제로 오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10월 경상수지가 6달 연속으로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수출이 1년 2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걸로 풀이되는데요.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면서 이른바 불황형 흑자 기조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가 6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6개월 연속 흑자 기조이자 2021년 10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특히 수출이 57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1년 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와 석유 제품의 증가폭이 컸고 반도체와 화공품의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동남아, 일본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출 회복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일단 마이너스에서 벗어났고요. 내년 정도는 대략 연간 수출의 9% 내외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은 원자재를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줄었습니다. 이처럼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소폭 줄면서 약 6개월 만에 불황형 흑자 기조에서 벗어났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300억 달러로 전망했는데 연말까지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상품 수출 개선세 등의 영향으로 300억 달 흑자에 부합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편 10월 증권 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28억 3천만 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15억 8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관광이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바가지 요금을 없애기 위한 점검단이 운영됩니다. 내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를 위해 마련된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 전략의 내용을 김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관광 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관광수출 혁신 전략이 공개됐습니다. 더 많은 관광객이 더 오래, 더 자주 한국을 방문하도록 관광편의 지역 관광, 관광산업을 바꾸는 겁니다. 정부는 관광의 영역을 확장하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급 관광을 활성화합니다. 명상, 미용 등 한국 대표 치유 관광지를 선정하고 우리의 의료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의료 관광도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관광 품질 개선에도 나섭니다. 관광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점업과 호텔 콘도업에 비전문 취업 비자 제도를 도입하고 여행업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바가지 요금 근절에도 앞장섭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한 전통시장에서 적은 양에 비해 비싼 가격의 음식을 판매하면서 논란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 참여형 점검단을 운영해 합동 점검을 벌이고 축제 먹거리 착한 가격 캠페인을 개최해 숙박, 교통, 음식 등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저가 덤핑이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고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없도록 민관이 함께 예방하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급감했던 외국인 관광객 수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내년에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관광 혁신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선 앞서 보신 것처럼 관광의 질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 대부분이 서울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창규 기자입니다. 고택의 아름다움과 질비한 소셜미디어 인기 맛집으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모이는 북촌 한옥마을. 관광객들은 한국을 찾는 이유로 우리 음식을 꼽았습니다. The culture and food also. I love Korean food, like bibimbap and others. 작년 외래 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68%의 외국인이 음식과 미식 탐방을 한국 여행의 매력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여행은 서울에서 끝나곤 합니다. I don't know not much. Yes, just Jeju have the door that made from rock, right? Maybe just a few, very little. 대구와 광주 등 서울 외의 관광지를 잘 몰라서 여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올해 3분기까지 전체 외래 관광객의 약 90%가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이 지방에서도 이어지도록 나섭니다. 외래 관광객 지방 방문 목표를 코로나 이전보다 5%포인트가량 높은 55%로 내걸고 지역 관광 콘텐츠를 발굴합니다.
미식과 축제 등 지역 고유 문화 자원으로 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한다는 전략입니다. 지역 곳곳에 음식을 활용한 K-미식 관광, 자전거와 걷기 여행을 활성화하는 등 한국 전역을 거대한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향토 음식과 경관 자원 등을 결합한 K-미식 벨트를 구축하고 미식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식문화 경험에 연극 등 체험 콘텐츠를 더해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또 잠재력 있는 축제를 선정해 지역 공항에서 축제장까지 한 번에 가는 교통편을 확보하는 등 접근성을 키워 연간 10,000명 이상이 찾는 글로벌 축제로 키운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10년간 남북권 40개 시군 K관광 휴양벨트 구축에 총 3조 원가량을 들여 지역관광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 편의성도 키웁니다. 사후 면세 즉시 환급 한도를 2배 늘리고 바로 환급받을 수 있는 면세 판매장도 40%까지 늘립니다. 단체 전자비자 수수료 면제를 중국에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하고 기간도 내년까지 늘리는 등 한국 관광 문턱을 낮춰 외국인 방한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내 건강을 잊지 않고 챙겨주는 주치의가 한 명 있다면 노후 생활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특히 가족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치매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럴 텐데요. 정부와 여당이 내년 7월부터 치매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5세 이상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 치매에 대한 대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7월부터 치매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실무 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치매 주치의 제도는 환자를 주치의가 직접 진료하고 돌보는 제도로 시범사업 첫 해 20개 시군구의 치매 환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환자들은 연 4회 방문 진료와 상담을 받고 1년에 12차례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정은 이달 안에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의료진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은 2026년까지 진행되며 사업 2년 차인 2025년에는 40개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2026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요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유행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걱정들이 많은데요. 질병관리청은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대부분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지나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다만 아동들의 감염이 많은 만큼 이 부분은 면밀히 대응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올겨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과 전문가들은 마이코플라즈마는 치료법이 잘 알려진 감염병이기에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1세에서 12세 아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면밀한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라는 균은 사실 새로운 균이 아닙니다. 항생제도 치료가 잘 되고 있는 편이 많지만 혹시라도 내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2차 약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별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청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시행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호흡기 질환 감시 예방 분야에서 국내 감시 체계를 확대 구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4급 전환 이후로 운영 중인 양성자 감시 체계와 기존에 운영하던 호흡기 표본 감시 체계를 통합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국내 감시 체계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주 내로 글로벌 보건안부 조정사무소를 국내에 개소하고 내년에는 질병관리청을 WHO 팬데믹 대비 대응 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받아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강화시킬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진단시약의 신속한 제조 공급과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 역학조사관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구시에서 실증 중인 스마트 의료기관 병상 배정 시스템도 확대 적용해 감염병 전문병원 중심의 의료 역량 공동 활동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국가첨단 백신 개발센터를 설립해 향후 팬데믹 발생 위험이 높은 우선순위 감염병의 치료제 백신 연구 개발을 강화합니다. 팬데믹이 발생하면 백신과 치료제별 허가 전담 심사팀을 구성해 평시 120일 걸리던 심사 기간을 40일까지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 증가에 대비해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고 발생 상황에 따른 병상과 치료제 수급 상황을 매주 점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장갑차 레드백 129대가 호주로 수출됩니다. 수주 금액은 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1,500억 원에 이르는데요. 정부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리 무기체계의 저력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레드백 장갑차의 호주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수주 금액은 24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1,500억 원이고 판매한 제품 129대는 2028년까지 순차 공급됩니다. 레드백은 지난 7월 호주 육군의 궤도용 전투 차량 획득 사업인 랜드 400 3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랜드 400 3단계 사업은 호주 육군 역대 최대 규모의 획득 사업인데 당시 레드백은 유럽 장비와 경쟁 끝에 호주의 차기 장갑차로 낙점됐습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과 방산업체의 적극적인 노력, 또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진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K9 자주포에 이어 국내 방산업체가 호주에 두 번째로 수출한 지상 장비가 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호주군 요구에 맞춰 첨단 전투기에 적용되는 360도 외부 감시 장비와 대전차 미사일 탐지 요격 체계, 특수 방호 기능 등 첨단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정부는 수출용 무기체계 군시범 운용 제도를 도입하고 육군 11사단 기갑수색대대를 통해 레드백을 시범 운용하는 등 지원에 나서며 제품 검증을 마쳤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계약에 대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리 무기체계의 저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이균용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74일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 30여 곳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지난 2020년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철거와 공단 내 설비 무단 가동은 남북 간 합의 위반이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지상에 충전구역을 설치할 때는 옆 건물과 10m 이상, 어린이 놀이터, 쓰레기 처리장과 2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화재 초기를 제외하고 직접 진압 활동은 자제하고 차량 내부에서 연기가 날 때는 차량의 문을 열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에 배포하고 11일부터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K아파트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빵이며 라면에 과자까지 밀가루가 안 들어간 음식을 찾아보기 어렵죠. 그런데 이 최근 치솟는 밀가루값 때문에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깊습니다. 정부가 밀가루값 안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 선물 가격은 지난해 5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톤당 41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점차 떨어져 지난달 27일 196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밀 수입 가격도 지난해 9월 톤당 500달러에 근접했지만 올 10월 324달러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밀 가격 하락을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전에는 국수가 좀 쌌었잖아요. 근데 국수도 비싸고 빵도 비싸고 옛날에는 1,500원이면 샀잖아요. 근데 2,500원, 2,800원 그런 거 보면 사 먹을 수가 없죠. 밀가루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가게도 적지 않습니다. 국제 곡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받는 밀가루 값이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오른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만도 고맙죠. 네, 더 오르지 않고. 밀가루와 밀가루 식품의 물가 체감도가 높은 상황. 물가 안정에 나서고 있는 정부가 밀가루와 밀가루 식품에 대한 가격 인하를 위해 관련 업계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라면, 빵 등의 식품업체와 제분업체를 찾아 가격 안정을 위해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빵업계를 위해 버터와 치즈 등을 연말까지 긴급 할당관세 대상에 추가해 적용합니다. 라면 원료 중 하나인 식품용 감자, 변성전분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인하를 내년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제분업체에는 내년부터 제분용 밀 구매 자금을 지원하고 필요할 때 밀이나 팥 등 정부 관리 양국을 방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빵, 라면, 과자를 포함해 우유, 아이스크림, 설탕 등 9개 가공식품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 밀착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이번 주 정책을 돌아보고 다음 주를 미리 보는 국정 캘린더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산업은행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경호 기자가 브리핑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새롭게 지명했습니다. 경제정책을 책임질 기재부 장관에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했습니다. 이번 개각의 방향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전문가 위주로 발탁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 군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3차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작년 1, 2차 발사 때는 모의 위성을 탑재했지만 이번에는 민간에서 개발한 실제 위성을 태워서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국민의 정신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건데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긴급 상담 전화도 내년부터 109로 통합됩니다. 지역의 양질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일정표가 공개됐습니다. 1차 공모는 이달 11일 시작되며 결과는 이듬해 3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불발 이후 처음 부산을 찾아서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산업은행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항 재개발 사업과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공직 유관단체에서 채용비리 867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채용 계획을 짠 당사자가 스스로 응시해서 합격하는 셀프 채용 사례도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국정 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과 치수 정책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급경사지 등 기후위기 취약 지역을 적극 발굴해 대비책을 세우는 한편 홍수에 취약한 지류와 지천도 본격적으로 정비합니다. 내년부터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투입돼 조사를 맡게 됩니다. 내년 3월까지 퇴직 경찰이나 교원 2,700명이 전국의 교육지원청 177곳에 전담 조사관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2024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방한을 목표로 하는 관광 수출 혁신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관광객의 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자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 면세 한도를 인상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다음 팬데믹에 대비하는 정부의 신종 감염병 중장기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호흡기 질환 감시 체계를 확대 운영하고
내년에는 질병관리청을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미일 안보실장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북핵을 비롯한 안보 문제가 폭넓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수교일에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부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명함과 홍보물 등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용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은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됐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에 대해 준공 승인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입주 후 건설사가 보강공사를 하거나 금전 보상을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영화 파더의 주인공 앤소니는 80세 노인입니다. 딸과 간병인의 도움으로 조용한 노년을 보내지만 언제부턴가 평화롭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혼란스럽죠. 앤소니는 치매 환자입니다. 영화는 환자의 시점에서 일상을 보여줍니다. 환자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닌 치매 노인의 시점이라는 점, 바로 이 영화의 포인트죠. 영화를 따라가다 보면 치매 환자의 혼란스러움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 중인 한국.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그 아픔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준비해야 하는 질병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부도 한국형 유니티 케어를 비롯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용어를 바꾸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매 한자어는 어리석을 치에 어리석을 매,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 단어가 디멘시아라는 이 원래 의미를 잘 전달하는 걸까요? 치매라는 단어가 오히려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나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수치심을 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억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증상인 디멘시아, 인지증, 인지저하증, 인지병 같은 단어로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용어 개정과 함께 디멘시아에 대한 인식도 함께 개선되기를 기대해봅니다. SF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다쳤을 때 어떤 캡슐로 들어가서 의사와 화상으로 대화하고 치료를 받는 거죠. 자, 이름하여 비대면 진료. IT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이 같은 인프라는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국에선 이 같은 영화 속 장면이 잘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아직 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작 중요한 의료인의 비대면 진료 행위가 여전히 법의 틀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대면 진료 행위, 정부의 해묵은 과제인데요.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코로나19 덕분에 시범사업으로 제한적인 비대면 진료가 진행됐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19만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해봤으니 말이죠. 지난달 27일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응급 취약 지역의 범위를 넓혀서 초진 가능 대상자들을 확대하고 휴일 야간의 재진 기준도 크게 완화했습니다. 의료법을 개정해서 비대면 진료 초진 가능 대상 환자의 제외 국민을 또 추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바이오헬스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다양한 의료 기기들이 현실에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겠죠. 자, 무조건적인 반대나 반발보다는 산업의 발전을 위한 타협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 수출되는 산업용 요소의 수출 통관을 보류시켰습니다.
중국 내 요소 수요가 긴장돼서 통관 지연이 일어났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자국의 수요가 부족하더라도 이미 수출 화기로 한 상품을 통관 절차에서 지연시킨다. 합리적인 이해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사태는 지난 2021년을 떠오르게 합니다. 디젤에 들어가는 차량용 요소수가 바로 산업용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수출 다변화를 이뤘다고는 하지만 그건 비료용 요소에 한정된 부분이었고요. 산업용 요소의 경우 중국 수입 비중이 올해 10월 기준 91.8%였습니다. 지난해 71.7%까지 떨어졌지만 요소수 사태가 발생했던 2021년 83.4%보다 오히려 더 높아진 수치입니다.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으로서는 이 같은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죠. 요소를 비롯한 중국산 원자재 공급 의존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공급 리스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건데요. 지난 4일 한중 FTA 공동회의에서 양국 무역 대표가 만났습니다. 안덕근 한국 수석 대표는 중국 측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양국은 공급망 한라인 활성화에 합의했는데요. 양국의 협의도 물론 중요합니다. 자, 이 같은 양국 관계에 의존한 방안과는 또 별도로 구조적인 안정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SN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내보 박성훈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서에는 새벽 동안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제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낮 서울 17도, 부산 18도, 제주는 22도까지 오르며 겨울 같지 않은 포근한 날씨였는데요.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은 점차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도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도 전국 많은 곳에서 영상에 머무르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새벽까지 흐리겠고 춘천에는 비가 내린 후 아침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9도, 춘천 8도로 아침을 시작해 한낮에는 수도권 15도 내외, 대전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구름 많거나 대체로 맑겠습니다. 속초 12도, 강릉 13도로 아침을 시작해 한낮에는 18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광주 11도, 부산 14도, 제주는 12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0도 내외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와 남해는 구름 많겠고 서해는 흐린 후 개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남해 최대 3m, 동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 강원 영동과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도에는 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봄처럼 포근한 날씨였는데 주말에도 최고 기온이 15도를 웃도는 따스한 날씨가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비가 온 뒤에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올해 마지막 포근한 주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따뜻한 날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